이재명. 항상 소수로 만들고서 그래서 대중의 공분을 얻어가지고 막 공격을 하게 되고 네. 대중의 공분은 자기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고 그렇죠. 그게 포퓰리즘 같은 포퓰리즘이잖아요. 거. 네.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 나는 무책임하다고 봐요. 그래야 되는가.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뭐 협의를 통해 가지고 공론화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걸 그냥 다 정치 선동으로만 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어가는 거예요. 원전 같은 것도 그렇잖아. 아니 경제성이 지금 1, 2년 더 있으면 1, 2년 그냥 내버려 둔 다음에 그 다음에 추구하면 안 돼? 그걸 뭐 조작을 또 하고. 그러니까 조작하고 뭐 이런 게 난 왜 필요한지 모르겠거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국민 세금이야, 혈세야. 거기 몇백억, 몇천억의 손실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쵸. 그걸 대통령 말 한마디 때문에 날려버린다는 게 올바른 정책이냐라는 거지. 책임감 있게, 신뢰성 있게 정책을 추진한다라고 해서 장기적으로 그것이 자기들에 대한 지지로 돌아오게끔, 그들에 대한 신뢰로 돌아오게끔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순간순간에 근시안적인 거, 잔머리 이런 정치 것들이 꾼들이네요, 그냥 다. 네, 꾼들이죠. 제가 이제 유럽이나 이쪽을 이제 보다 보면은 사회민주주의라고 해도 자유라는 게 일단 최우선 가치로 지켜지고, 그리고 자유가 지켜지게 되면 시장 체제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는 상태에서 그걸 어떻게 방향성을 이제 토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재인 정권 들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게 시장이라고 하는 체제 자체를 존중을 안 한다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진성준 의원인가 이번에 또 1가구 1주택 그거를 뭐 법안으로 이제 명문화를 또 시키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 아마 위헌일 텐데. 그렇죠. 위헌이고 그러니까 그 무리하게 막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법 위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해. 혁명기 정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재헌 권력이지 이미 있는 헌법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헌법을 그쵸. 만드는 건 자기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즉흥 나오는 대로 그러니까 애드호크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미봉책. 그렇죠. 그다음에 애들리브 그때 애들리브 뭐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 보고 예컨대 어느 정책을 하게 되면 인간 사회가 복잡해서 이건 이런 결과를 낳고 얘는 이렇게 이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돌아오는 결과라는 참 예측 불가능하게 이렇게 돌아오는데 당장 봐서 이거 해야 돼. 그것만 잡으면 될 것처럼 막 얘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문제지. 그러니까 자꾸 이제 보수 쪽에서 이 사람들이 사회주의자다 그랬다.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도 안 되죠. 사회주의자도 아니고 그냥 저러는 거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잡고시래니까. 이게 굉장히 발달하죠, 이 머리가. 선거 치르고 이런 것들이. 선거 치르고 뭐, 그러니까 다수를 획득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잔머리가 발달하게 되려는 거지. 근데 이제 안 통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보면 중도층이 다 떨어져 나갔거든. 그쵸.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거든. 거기 그 세뇌된 애들, 그거 30몇 프로인데, 그걸 가지고 통치한다는 게 가능하냐. 그 대통령 맨날 좋은 데만 나오잖아. 네, 그렇죠. 탁현민 얘기는 안 하고. 나와가지고. 네. 의전 대통령인 거고. 완전히 쇼 정치 하는 거네요.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들어. 도대체 누가 통치를 하는 걸까? 이렇게 해서 의문스러운 게 그거거든. 도대체 누가 통치를 하는 걸까? 청와대에 누굴까? 아니면 이해찬일까?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은 탁현민이 이렇게 촬영한 연극 무대에 나가가지고 연기를 하는 거? 이런 느낌이 들고 자기 생각이 좀 없잖아요, 그냥. 추미애가 됐건 문재인 대통령이 됐건 주체적인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단위가 있는데 그 단위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뭐 삼철이라는 얘기도 있고 어떤 결정 단위가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은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 사람 자기 철학이 있고 이걸 통제해서 애들을 움직였는데 그게 아니라 알 수 없는 어떤 그 네트워크에 의해서 대통령이 얹혀서 이렇게 움직인다? 이번에 그 양정철 그분도 계속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뭐 윤석열 검찰 그 총장 되기 전에도 무슨 뭐 충성 뭐 얘기를 했다라는 등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그게 보면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양정철하고 뭐 이호철하고 갈등설 뭐 이런 것도 있고 양정철이 청와대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걸 치려고 했던 거다 이런 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그 내에서도 뭐 갈등 같은 게 뭐 있겠죠. 이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양정철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런 책사짓을 한 거 마시고 모든 작전들 막 짜고 그다음에 그때도 양정철이 시뮬레이션 한 거 갖고 들어온 거 위성정당 만들 때도 시뮬레이션 한 거 갖고 들어오고 그런 짓을 하는 이렇게 모사건 그런 것들 한 거 같고 저쪽 김경순이 뭐 오건호민이 그다음 유재수가 그때 옮긴 거 이런 것은 사실은 이호철 쪽이거든. 비리 저지른 놈을 어떻게 정보부시장을 시켜? 그렇죠. 누가 시켰겠어? 오거돈이 시켰겠어? 오거돈을 안 친 사람이 아마도 거기다 붙인 거겠죠. 그건 좀 이해철 라인이고 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그쪽에 있으면 더 많이 알겠는데 더 얘기하면 또 온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둡시다. 그게 지금 유재수 얘기도 해주셔서 제가 또 한 궁금한 게 유재수 감찰부마 그거라든지 아니면 또 울산시 선거 뭐 개입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큰 이슈잖아요. 근데 보면은 벌써 이렇게 사그라든 것 같거든요.
검찰 수사를 갖다 이제 막아버린 거잖아요. 청와대 8개 부서가 지금 협업을 한 건 드러났잖아요. 공소장에. 근데 사실 이거 8개 부서를 총괄하시는 사람 누구야? 비서실장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제 끈이 딱 끊어져 버린 거예요. 끊어져 버리고 못 올라가고 있는 거죠, 수사가. 그래서 사실은 중단된 상태고, 유재수 같은 건 잘 봐야 되는 게, 문제는 뭐냐면 유재수라는 사람 이름 들어봤어요? 대부분 못 들어봤죠. 못 들어봤잖아요. 근데 이런 듣보잡을 어떻게 청와대 민정수석이 막 무마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듣보잡을 갖다가 전부 부시장을 시키고, 그렇다면 얘의 역할이 뭐였겠냐라는 걸 생각해 보라는 거죠. 정권 내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얘가 금융 쪽이거든. 그렇죠. 보수 쪽이 생각하는 것처럼 한국 자본주의 성격이 변했거든. 이제 산업 자본주의가 아니라 뭐예요? 금융 자본주의라는 거죠. 옛날 비리 보면 그 옛날 보수 쪽에서 한 게 LCT잖아. 인허가 그렇죠. 비리잖아. 건축. 그 정도 수준. 그때는 뭐 해도 이렇게 건물은 들어서 공장이 들어서고 여기는 실체가 없어요. 금융이라서. 그러네. 회사는 말아먹었는데 남는 건 하나도 없는 거야. 돈만 오갔다 가고. 요런 쪽이거든. 그러니까 눈먼 돈 또 먹고 들어올 놈들이 굉장히 많고 이러니까 이제 증권수사합병본부단을 그냥 해체시켜버려. 해체시켜 추미애가. 왜냐면 그거 어렵거든. 왜냐면 수사가 어려워. 나도 이번에 그 사모펀드 있잖아. 김경률 회계사랑 공경회 변호사 데려다가 내가 3일을 과외 공부를 받았는데 모르겠더라. 아, 복잡하구나. 왜냐면 이 돈이 일로 갔는데요. 이 돈이 일로 갔는데요. 이 돈이 일로 가고 이렇게 해서 여기 빠져간 일로 가고 이러다 매번 돌자 하면 나는 없어. 뭐 파악이 안 돼. 그 문제가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는 이해가 불가능한 거 설명이 불가능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서 얘기를 했잖아. 그거 알아듣는 사람 없더라고. 그렇죠. 그 구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김경률 회계사는 그냥 뻔해. 그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돈만 보면 된다. 숫자 딱 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도 배울 만큼 배웠잖아. 그쵸. 내가 아무리 경제관념이 없어도 나도 배울 만큼 배웠는데 따라가려는데도 막 중간에 막 끊기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못 알아듣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왜 문제인지,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게 법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는 판단이 안 되지. 근데 그런 판단을 할 게 경찰이 할 수 있느냐? 절대 못 하는 거야. 검찰의 수사권을 몽땅 다 경찰에 넘겨준다 하더라도 마지막 남겨놔야 할 게 그거거든. 근데 그거를 해체시켜버린 거야. 그럼 이게 지금 가만히 보면은 유재수도 그렇고 라임 터져 나오는 거나 옵티머스 터져 나오는 것도 그렇고 검찰에 대한 권력을 약화시키고 경찰을 띄우려고 하고 이런 게 모든 게 다 좀 뭔가 그렇죠. 금융권으로 다 뭔가 금융자본주의형이고 지금은 이제 드러난 거는 사실 개인적 일탈밖에 안 드러났잖아. 근데 생각을 해봐. 몇천억이 지금 오픈했거든. 그렇죠. 그 몇천억의 상당 부분은 물론 그놈들이 챙겼겠지. 그럼 김봉현이 이제 가족 털었잖아. 그렇죠. 그랬더니 자기도 조국이잖아. 저 깜짝 놀랐어. 생각을 해봐. 사기꾼들 뻔하거든. 여러분 100억 줄 거야. 5년 감옥 갔다 올래. 자, 100억 준다면 5년 갔다 오지 당연히. 가죠. 기꺼이 가죠. 기꺼이 가지. 네, 100억. 나도 갈 것 같아. 그거 뻔하면 그걸 갖다가 누구한테 맡겨놨겠어. 가족이지. 자기 동업자한테 맡겨놨겠어? 그럼 먹고 튀지. 나갈 때도 튀겠다. 주인 없는 돈인데. 그러니까 가족한테 맡겨놨을 텐데 그것도 지금 못하게 막는 거 아니에요. 김봉현 데려다 기껏 잡은 게 검사 2명 술 대접 받은 거? 김영란법 위반이야 그거. 그래놓고서 엄청난 것처럼 막 때리는데 쇼부를 본 거지. 쇼부를 본 거고 이런 식이다라는 거죠 지금. 그럼 이게 그러면 언론도 개입이 돼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 검언유착이 약간 흘러가는 과정 자체가 라임 이번에 그 김봉현 터졌을 때 흘러가는 거랑 굉장히 유사했었잖아요. 편지 몇 장 가지고 그쵸. MBC가 받아가지고 이렇게 막 폭로하듯이 이렇게 되고. 나는 MBC는 아주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들어갔다고 보고 그런 사건이 있으면은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은 그 편지를 폭로하는 거거든. 보도를 하면 되거든. 근데 이 사람들이 한 게 그거 아니라는 거야. 왜냐하면 그 제보자 지모신가를 데려다가 그쵸. 한동안 목소리를 음성 테이프로 들려주고 확인까지 시켜주고 인터뷰를 시킨 거잖아요. 인터뷰 시킬 때도 거짓말을 한 거거든. 왜냐하면 드러났죠. 2천원 정치인 리스트 없다라고 얘한테 얘기를 했는데 얘가 정치인 리스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럼 기자를 낚겠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그 기자 뒤에 누가 있냐면 한동훈이 있는 거고 한동훈 뒤에는 누가 있냐? 윤석열이 있다. 이런 시나리오고 최강욱이가 또 거짓말을 했잖아요. 녹취록엔 그런 말이 있다. 그러니까 유시민이 돈을 안 받아도 돈을 받은 것처럼 해달라. 녹취록 까니까 그런 얘기가 없잖아. 없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음모였던 거고 이 사람들이 대중을 속이려고 그랬나? 했다가 지금 생각하는 건 뭐냐? 약간 정신병이야. 장난증? 확신한 것 같아. 정신 착란. 왜냐하면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잡으면 결국은 나올 거다라는 확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감염비수 사건에 막 수사지휘권이 발동되고 이러잖아. 이게 황당한 거거든. 얘들이 지금 검찰 악마하고 하다가 자기들이 그걸 처음에 거짓말이었는데 그걸 믿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창난증에 이제 빠져버린 거고 지금도 추미애도 한동훈의 이거 안에 들어있을 거를 믿는 거 아니야. 그래서 비밀번호 해제법 이걸 딱 보면 이 사람들이 약간 믿고 있구나 정말로.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약간 증세가 심한 거지. 그러니까 지금 정신 상태가 자기들이
그렇잖아요. 자기들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 거기 뭐냐 지식인들도 이렇게 있고 뭐 음. 종교 옛날 시민단체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렇죠. 그 밖에 또 문바들이 잔뜩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믿는구나. 그 안에서는 그게 이제 대한현실이 되는 거지. 진실이라고. 매트릭스가 돼버려서 어. 그 안에서 자기들이 그 아키텍트들이 어. 자기들도 거기에 이제 매몰되어 있는 게 아닌가. 사실상 그 사람들 정신이 지금 좀 나가 있다고 생각하면 다 이해가 되네요. 네. 모든 현상들이. 그게 이제 이념에 미쳤을 때 어. 나타나는 현상이거든. 그러니까 어. 자기들이 만든 그러면서 자기들은 이 세계를 이 정의롭게 나라를 만들고 있다고 정의롭게 생각하고. 만들고 있다. 어. 개혁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 내가 한번 처해봤거든. 왜냐면 나도 한때는 굉장히 확신에 가득 찬 공산주의자였잖아. 근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아이고 그거 대학원 생활하고 생각을 하겠다. 애들 장난도 아니고 웃기지도 않지. 근데 그때는 내가 그걸 굉장히 진지하게 묻은 거야. 언젠가는 자본주의는 멸망할 거고 좀 사회주의 세계공업이 등장할 거고. 막시즘을 완전히 믿으셨네요. 그렇지. 한동안에 젊었을 때는. 어. 그러면 그때 이제 막 그래서 이 사회주의가 공산주의를 진화하게 되면 뭐 말하자 노동이 유리가 되고 말이지. 인간의 평균 수준이 괴테와 베토벤이 이루고 막 어. 이런 것들 상당한 현실성을 갖고 이런 식으로 믿었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게 장난증이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런지 궁금한 게 그 당시에 막시즘을 배울 때 뭐 예를 들어서 베른슈타인이거나 아니면 카우츠크 이런 사람도 같이 배우실 같이 거 아니에요. 배웠죠. 근데 그게 상반되는 것들이 카우츠키나 받아들일 수가 베른슈타인이라는 애들은 수정주의자라고 불렀지. 이제. 없나요? 아 완전히 그냥 걔들 변절자다. 삼인주의자들. 아. 그리고 삼인주의자는 그 나치에 협력한 놈들이다 또 이렇게 어. 나오는 거지. 2차 대전 이후에 이렇게 됐을 때 그 삼인주의자들이 사실은 네. 그 공산주의자들 탄압을 그렇죠. 했거든. 그 똑같아 한국에서도 4.19 이후에 민주당이 만들어서 보안법을 방공법을 민주당이 만든 거예요. 그 인식 구조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랑 똑같이 나타나네 이 정권에서도 보면은. 하나의 사유 모드지. 저 사람들 빨갱이거나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그렇죠. 그런 수준도 안 되는 거 그러니까 같아요. 그런 수준도 아니고 이념도 없고 그냥 옛날에 했던 그 사고방식에서 그걸 하비투스라 그래. 습속.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냥 나오는 거야. 몸에 배가지고 거기서 이제 벗어나지 못한 이런 흔적 뭐냐면 한국 사회가 자유민주적 시스템들로 견제가 되고 있거든. 사법부가 견제하고 있고 감사원이 견제하고 있고 특히 언론이 견제하고 있고 일단은 과도한 공포를 하지 말아라. 과도한 공포를 조장하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는 거고 선동가들이다. 믿지 말아라. 그렇다고 해서 이런 위험들을 또 경시하지 말아라. 이게 점점 심해지니까 가면 갈수록 심해지는 게 이걸 갖다 견제를 못하게 되면은 사실 위험한 사태가 벌어지는 거고 지금 윤석열 총장한테 벌어진 일이 장기적으로 우리 모두한테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법치주의잖아. 근데 그게 깨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양쪽이 다 좀 반성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게 보복하려고 하잖아. 그러면 안 되거든. 어느 유권자가 내가 보수적인 유권자야. 근데 진보 정권에 들어서도 내가 마음에 안 들지만 최소한 쟤네들이 이건 지켜줄 거야. 거기서는 안심하고 얘들 비판할 수 있어. 이걸 지켜줘야 되는 거고 보수 정권이 들어서도 마찬가지. 이거를 해치지는 않을 거야. 그렇죠. 믿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정치인데 그렇죠.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면 쟤들 들어서 우리 다 죽어. 쟤들 들어서 우리 다 죽어. 음. 이러니까 완전 아마겟돈의 결전이 되고 완전 법과 절차를 무시해서 무조건 이기려고 드는. 검찰총장조차도 저런 식으로 당할 수 있으면 일반 시민들은 그렇죠. 당장은 공수처장이고. 그렇죠. 물론 그 공수처장 자기들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엉치겠지만 공수처가 조직이 몇십 명이거든. 검찰총장은 검사만 2,000명이고 그다음에 직원이 8,000명이래나. 그러니까 만여 명을 다루는 이 거대한 조직의 장도 저렇게 날려버리는데 그렇죠, 공수처장 달리는 거 일도 아니지. 윤석열 잡듯이 한다면은 공수처 수사 대상 중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검사만이 아니라 판사들도 들어가 있어요. 그쵸. 지금 봐 정영진 판사 판결 나오니까 바로 바로 사법부에요. 쫓아내죠. 믿으면 안 되거든. 왜냐하면 자기가 권한이 생기면 사람을 다 남용하게 돼 있어. 결제받지 그쵸. 않는 한. 그러니까 공수처에 아무리 좋은 사람은 들여다놓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자기 권력할 수밖에 없거든. 금태섭 씨가 걱정하는 게 그거야.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공수처 수사 검사들이 이제 국회 드나들고 여기 드나들고 이러면서 캐면서. 그 교수님 마지막으로 이제 뭐 문재인 정권이랑 지금 현재 여당 쪽에서 나와 있는 후보들도 다 뭐 비슷비슷한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이거를 견제를 하려면 야당의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모습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야당이? 지금 저 사람을 왜 막 나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견제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야당이 형편없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 야당이 왜 형편없느냐? 간단하거든요. 쟤들이 저렇게 막 나가고 저렇게 망가지는데도 국민들이
쟤들이 믿는 게 그거거든. 그래 우리 막 나갈 거야. 그런다고 니들이 어쩔 거야? 쟤들 찍을 거야? 이거거든요. 그래도 어차피 못 찍을 거다. 그 못 찍을 거다. 그거 믿고 저러는 거란 말이죠. 중도층들은 글로 못 갈 거다. 그러니까 그걸 허물어줘야 된다는 거지. 내가 책을 2권을 냈는데 이 책 보고 뭐 사이다다 그러는데 이 책보다 더 중요한 게 여기 있을 보수를 겁니다. 말했다. 네, 여기 나타날 거예요. 보수를 말해 이런 거거든요. 네. 보수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변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최고라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비판은 뭐냐? 대안이에요, 대안. 내가 아무리 떠든다고 거기 대안 안 생겨요. 자, 시원했죠? 진주관이 막 욕하는 거? 그래, 시원만 한 거예요. 어쩌려고, 그 다음에. 대안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안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보수 쪽에서 이렇게 개혁을 하는 데 대한 굉장한 저항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저항을 이겨야 돼요. 이기고, 박형준 씨가 얘기하는 그래서 그분은 공화주의 얘기를 하더라고. 공화주의자죠. 공화주의를 표방하라. 왜냐하면은 쟤들이 국가 권력이 국가를 사유화했거든. 공화국이라는 게 리퍼블릭이고 라틴어가 레스 푸블리카에서 온 말이에요. 레스 푸블리카는 공적 사안. 근데 쟤들 사적 사안으로 만들었잖아. 사람이 먼저다. 네. 내 사람이 먼저다. 그다음에 이 사람이 먼저다 이렇게 된 거잖아. 그렇죠. 그다음 다 자기 사람 챙겨주고 원숭이 같죠. 뭐. 그러니까 공화주의 원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공화주의적.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공동체주의적 보수. 옛날 보수는 그래도 나라를 매겨 살렸어. 그 다음에 아버지는 아무리 못된 아버지다 하더라도 가족 하나 내가 내 자식 중에 하나가 못 살면 내버려두지 않거든. 굶어줄게. 그것까지 하는 그런 식의 보수로 거듭나야지 된다는 거죠. 다음 서사를 누가 쓰느냐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걸 놓고 미래를 놓고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지금 20, 30대를 바라봐야 돼. 내가 학교 다니면서 애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내 관점에서 굉장히 보수적 애들이. 그 다음에 우리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심해. 기성세대에 대해서 특히 586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심하고 실제로 투표 성향도 지금 보게 되면 60대 이상하고 20대하고 30대 초반이 올라가고. 같이 이렇게 같이 연동되어 있는 느낌이 들잖아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우리 세대가 그 할아버지 세대들, 한국전쟁 세대를 굉장히 싫어했잖아. 그것처럼 이 민주화 세대를 되게 싫어해. 이 386이 정권을 잡는데 20년 걸렸거든. 얘들이 20년 후에는 이 사회의 주도 세력이 된단 말이야. 그렇죠. 이런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인재를 키워야 되는 거고 보수는 엘리트주의자도 괜찮아. 우리는 평등주의자지만 엘리트들을 보라고 똑똑한 애들 봐서 걔네들 외국으로 유학 보내고 뭐 이래가지고 키워서 인재가 될 수 있게끔. 지금 국회의원들 수준이 뚝 떨어졌어. 그렇죠. 뭐 김남국 봐, 김용민 봐. 이재정 변호사를 하는데 얘가 리걸 마인드가 법리를 잘 모르는 것 법리도 같아요. 모르고 엄청 엉망진창이잖아. 애들 수준이 뚝 떨어져가지고 돌쇠들이거든. 그냥 충성심만 있는. 예컨대 윤희숙 씨가 그 시트 쳤던 게 바로 그래도 경제 공부했잖아. 빨갱이 빼고 얘기하니까 맥히잖아. 그렇죠. 생각이 다르지만 네. 그렇게 설득이 되니까 설득이 그래도. 되게끔 하는 애들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보수가 나아갈 방향 그럼 딱 거기 있겠네요. 네. 지금 이제 20, 30대 네. 젊은 또 친구들이 또 이제 또 새로운 또 사회를 유튜브 만들어 같은 나갈 것들을 테니까. 재준 씨 것만 봐. 딴 건 못 봐주겠거든. 논리를 써야지. 네. 선동은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네. 여러분 선동 잘한 것 같죠? 586 못 당해요. 우리는 밥 먹고 한 짓이 그거거든요. 20년 동안 우리가 한 게 선동이에요. 결코 그런 식으로 이기지 못하고 우리를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그 짓 하지 말고 보수는 우직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막 쟤들이 막 똑똑한 척 잔머리 막 구를 때 그냥 딱 원칙, 사실과 원칙 갖고 싸우라는 거지. 그렇죠. 사실과 원칙에 입각해서 포레스트 검프처럼 우직하게. 공부도 많이 해야 되겠네요. 네. 네. 또 자세한 얘기는 또 여기 책에서 또 네. 다루고 있겠죠, 교수님. 네. 네. 오늘 아주 너무 많은 얘기를 또 해주셔가지고, 네.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근데 제주 씨 같은 이런 합리적인, 물론 이제 제주 씨도 내가 보다 숫골이야. 하는 경우 내가 모니터 하거든. 근데 제주 씨는 네. 논리를 펴잖아. 논리를 펴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조절을 잘 하더라고. 네. 이런 유튜브들을 좀 많이 만들어서 다양한 콘텐츠를 갖춰서 이쪽 진영이 좀 합리적인 비판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과거랑 달라진 게 그 보수가 꼴통 얘기를 했거든. 정말 꼴통스럽고 논리도 하나 없고 막 우기기만 했거든. 옳은 얘기는 얘들이 했단 말이야. 근데 요즘 보면은 클베를 들어가 보세요. 클리언. 이게 완전 꼴통이거든. 그다음에 이쪽에서 옳은 얘기를 해. 그러면 여기를 합리적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런 합리적인 채널들을 많이 만들어서 보수의 담론을 형성해야 되고 지금 아직도 보수가 담론에서는 핵인물을 뺏겼거든요. 그렇죠. 중요한 건 일단 여러분들이 그 환상에서 벗어나야 된다. 보수주의자들 중에서도 좀 사회에 대한 책임감, 국가에 대한 책임감, 진짜 애국심이잖아 보수는. 정말 그렇죠. 애국심이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좀 키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